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기출문제집 2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되겠죠.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련된 내용이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틀린 것을 묻는 거죠. 자, 1번 지문 보시면은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에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죠. 이 제5조에 우리가 1항, 우리가 2항인데 2항에 있어서 우리가 나오는 내용이죠. 자, 2번 시장 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 가격 한해가 틀렸죠. 우리는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보면은 우리가 시장 가치 개념이 나오죠. 이 시장 가치 개념, 우리가 통 한정된 시장이 아니죠. 이 통 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 가치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도 제6조 우리가 1항에 나오죠. 제6조는 우리가 현황 기준 원칙이죠. 자, 제6조는 현황 기준 원칙이고 제5조는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을 얘기합니다. 자, 4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제7조에 보시면은 우리가 1항, 2항, 3항, 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2항에 대한 내용이죠. 2항, 일괄평가에 대한 얘기고 3항은 구분평가인데 이 두 지문이 또 자주 출제하죠. 자,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7조 또 3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규칙 잘 공부해 두셔야 되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요 2항에 세 가지 있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의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기준 시점에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우리가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제6조 또 2항이 나오고 있죠. 자, 제6조 또 2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일괄평가에 대한 설명이고, 자,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구분평가에 대한 설명이죠. 자,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가 아니죠. 완료한 날짜로 한다. 그래서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 자, 밑줄은 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밑줄 주의하겠죠.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우리가 틀린 지문이죠. 자, 5번은 우리가 제9조 2항에 있어서의
이 기준 시점에 대한 내용이죠. 기준 시점.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우리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개시한 날짜가 아니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자, 그래서 우선 5번이 정답이고, 자, 3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의 동그라미,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 시장가치 기준은 제5조, 현황 기준 원칙은 제6조, 이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제7조죠. 7조가 바로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 나오죠. 그리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은 제11조를 얘기하겠죠. 제11조. 그 최유효 원칙은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5번 정답이 되겠죠. 자, 1번 문제로 갑니다. 219페이지.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을 우선 가격이라고 한다. 가격.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격에 있어서의 개념이 나오고 있죠. 개념. 가격에 있어서의 개념이 우선 나오고 있고, 가치에 또 개념이 있겠죠. 자,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금전적인 것, 뭐 전매 차익, 비금전적인 것, 부동산 소유로 인한 정신적 만족감이죠. 그래서 가치는 이 효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효용.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이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 자,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 아니죠. 가격은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가지는 과거의 값, 과거의 값인 반면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대상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화한 현재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3번 틀린 지문 정답이죠.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니까 우리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이 되죠. 자,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번 맞고, 주어진 시점에서의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우리가 다양하다. 이 다양하다는 것은 어떻게 돼?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일정 시점에서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시점에서의 가격은 단 한 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가치 발생 요인이죠. 가치에 있어서의 형성 요인. 자, 이 가치의 형성 요인이 가치의 발생 요인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치의 발생 요인을 보면은 이 경제적 이 측면에서 미치는 요인이 있고, 우리가 법률적 이 측면에서 미치는 요인,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자, 이때 경제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은, 자,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 토지용 규제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인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우리가 미치고 있다. 자, 이 효용, 수요 측면이죠. 가치 발생 요인 중 우리가 수요 측면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효용이죠. 효용. 또는
용성이죠. 자, 1번 맞고 2번 유효수요는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니까 우선 또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어떻게 되냐면은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죠. 자,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도 있지만은 부동산을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도 있어야 된다.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도 우리가 갖추어야만 우리가 뭐가 된다? 유효 수요다. 자, 그래서 2번 정답이고, 상대적 수요란 부동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우리가 부족하죠. 상대적이라는 거죠. 절대적 희소성이 아니라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거. 자,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부동산 가치에는 이 부동산의 가치는 이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한다. 상호 결합 밑줄. 자,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는 뭐가 있죠? 이전성,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완전히 이전된다는 것을 우리는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죠. 자, 2번이 정답이고 3번 부동산 가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최유효 유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 이용,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이용,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1번 맞고,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가 되겠죠. 기능적 감가. 그래서 우선 최유효, 자, 이용의 원칙에 있어서 우리는 내부죠. 최유효용의 이 내부적인 우리가 관계에 대한 원칙, 최유효 내부 관계의 원칙이죠. 자, 거기서 우선은 시험 문제에 중요한 것은 이 균형이라는 거죠. 균형. 자, 균형의 원칙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 자, 균형이라는 것은 이 내부 부동산의 유용성 가치를 우리가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 자,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이 결합, 자,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있어서의 이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고, 이 균형에 위배되면은 우선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 균형의 원칙을 정답을 많이 묻죠. 자, 2번 정답이고 3번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주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죠. 자, 또 외부 최유효용에서의 외부 관계에 있어서의 원칙에서 또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바로 이 적합이죠. 적합. 자, 적합의 원칙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균형과 더불어서 또 정답을 많이 묻죠.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된다.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되고, 외부 환경에 어울리지 못한다. 자, 위배된다. 공업지역에 주택이 있으면은 공업지역의 표준적 사용에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이 경제적 감가라고 하죠. 자, 3번 맞고, 대체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대체 관계에 있는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고,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 장래의 활용 및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에 우리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형산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 이론상의 부동산 가격 원칙을 순서로 나열한 것. 자, 복도의 청정 높이를 과대 개량한 전원주택의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져서 전원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판매 시설에 대한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해서 후보적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을 확인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 어울리냐, 이걸 보는 거죠.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222페이지에 오시면은 자, 1번 문제,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 내의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 1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역 분석,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죠. 개별 분석이 주어지면은, 자,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 내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을 하죠. 그래서 지역 내 부동산들에 있어서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 방법인 이 표준적 사용, 이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의 동향을 명백히 하여 지역 내 부동산의 평균 가격, 지역 내 부동산들의 평균 가격을 가격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지역 분석이라고 하죠. 자, 시험 문제는 요 의의를 우선 상당히 우리 중요시 여기죠. 자, 의의를 잘 확인을 또 해두셔야 됩니다. 자, 1번 맞고 2번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 지역은 인근 지역, 유사지역 및 동일 수급권을 대상으로 하죠. 2번 맞고 3번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대상 부동산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하죠. 자, 개별 우리가 요인을 분석해서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최유효 이용, 최고, 최선의 이용을 우리가 판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고요.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이 절차상 선후 관계를 보면은 이 지역 특성에 제약하에 개별 요인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지역 분석이 먼저 이 선행 분석이고, 그 지역 분석 다음에 후에 개별 분석이 나중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4번 정답이고, 지역 분석은 우리가 지역에 대한, 대상 지역에 대한 이 거시적 차원이죠. 거시적 이 차원의 분석인 반면, 개별 분석은 요거는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요건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차원의 분석이다. 미시적 차원. 자, 그래서 4번 정답이고, 2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당 지역 내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파악을 위해서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맞고,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이 아니라 이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가 대상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적 광역적인 분석이라면은, 개별 분석은 미시적 차원에서 전체에 대해서 대상 부동산은 부분 분석, 광역적에 대해서 국지적인 분석이죠. 2번 정답이고, 자,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속한의 동그라미,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의 또 네모. 여러분 지역을 또 개별로 출제를 많이 하죠. 자, 동일 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합니다.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개별 분석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부동산이 속한 지역 환경에 적합을 해야 된다는 이 적합의 원칙과 우리가 관련이 있고, 이 대상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과 관련이 있죠. 이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석, 우리가 범위라든지 관련, 가격에 있어서의 원칙 한번 보시고, 여러분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개념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잘 확인을 또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24쪽에 가겠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원가 방식은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뭐에 기초하죠? 비용성에 기초하죠. 비용성. 자, 이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이 원가 방식이죠. 자, 원가 방식에서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이 있고,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적산법인데, 자, 원가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산가액, 적산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 임대료를 임료라고 하죠. 자, 거래 사례 비교법 및 임대 사례 비교법 등 뭐를 근거로 하죠? 이번은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죠. 자,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방식이 우리가 비교 방식이 됩니다. 비교 방식. 자, 이 비교 방식에서 우리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고, 임대, 사례, 비교법인데,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우리가 대상 물건의 가액을 비준 가액, 좀 어렵죠?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비준 임대료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수익 방식인데, 여기는 이제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수익성의 원리에서 나타나는 이 수익 방식이죠. 수익 방식. 자, 수익 방식에서는 우리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수익 환원법,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수익 분석법이 있는데, 수익 환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수익가액, 수익 분석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수익 임대료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 관련해서 토지, 자,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시고, 2번, 다음은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이죠. 그 기억에서는 감가 수정. 자,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 또는 감가 누계액이죠. 누계액을 뺀, 이게 바로 감가 수정이죠. 그래서 재조달 원가에 이렇게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이죠. 자, 이 수식 상당히 중요하죠. 항상 개념이 중요하고,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자, 여러분,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우리가 비슷하여 같거나 비슷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우리는 사정 보정,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자, 요 네모 안에 들어올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죠. 사정 보정이죠. 자, 수익환원법은 우리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이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 자,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 디귿은 할인이죠. 그래서 1번인데 여러분 환원, 이율로 환원하거나 또는 할인, 율로 할인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 1번 정답이죠. 개념에 관련된 내용이죠. 3번 다음은 임대료 감정평가 방법의 종류와 산식이다. 관로 안에 들어갈래요. 자, 이 대상 물건, 적산법에서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의 이 기대 이율, 이 기대 이율을 곱하여 이 산정한 이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죠. 이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적산법이죠. 자, 여기 네모 안에 뭐 들어옵니까? 기대 이율이죠. 자, 우리는 요 수식을 최근에 계속 또 출제하고 있는 수식이죠. 자, 기대 이율이고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 요거 뭐죠? 비준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니은 비준 임료. 그리고 수익 임료를 구할 때는 뭐죠? 수익 임료를 구할 때는 수익 분석법. 따라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관련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거,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을 할 때 우리는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는 시점 수정, 자, 시점 수정, 그리고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자,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그 밖에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우리는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서 여러분 뭐가 더 시점 수정이 와야 돼. 이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정을 다 감안을 했기 때문에 사정 보정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수익환원법에서는 대상 물건의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순수익이나 이 미래의 현금 흐름, 여기 현금 흐름이 들어가겠죠. 환원하거나 할인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죠. 현금 흐름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감정평가의 3방식 및 시상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감정평가의 이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은 비용성, 우리가 이 수익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맞고 시상가액은 감정평가의 이 3방식에 의해서 도출된 각각의 가액,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을 시상가액이라고 하죠. 개념이죠. 시상가액 조정은 각 시상가액, 이 각 시상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상가액 상호 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시상가액 조정이라고 합니다.
시상가액 조정은 각 시상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한다니까 틀렸죠. 가중치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한 방식으로 구한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구한 방법과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4번 정답이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는 시상가액 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정답이고요. 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상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인데, 자, 우선 거래 사례를 통한 시상가액은 얼마? 1억 2천만 원이죠. 자, 이때 거래 사례에 있어서의 거기 보시면은 거래 사례는 바로 뭐가 나오죠? 비교 방식인데 100%에서 몇 프로? 100%에서 가중치 50%니까 0.5가 되겠죠. 0.5. 자, 그리고 우리가 조성 비용을 통한 우리가 1억 2천만 원이죠. 조성 비용을 통해서 원가 방식인데 가중치는 100%에서 20%니까 0.2가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임대료를 통한 1억 원인데 임대료를 통해서 구한 시상가액이 1억인데 수익 방식은 100%에서 30%니까 0.3이죠. 자, 이게 얼마냐? 1억 2천의 반이니까 6천만 원이 되겠고, 여기 1억 천에 20% 2,200만 원이 되겠죠. 2,200만 원에다가 1억에 30% 3천만 원이죠. 그러면 9천, 1억 1,200만 원. 자, 1억 1,000 우리가 200만 원이 되겠죠. 1억 1,200만 원이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답인데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는 얼마냐? 자, 재조달 원가. 자, 건물에 있어서의 재조달 원가는 이 표준적인 건설비. 자, 이 표준적 건설비에는 직접 우리가 공사비에다가 간접 공사비, 그리고 수급인, 개발업자죠. 이 수급인의 이 적정한 이윤, 도급 우리가 방식 기준 원칙이기 때문에 수급인의 우리가 적정 이윤이 포함되죠. 건물의 재조달 원가일 때는 도급 방식 기준 원칙이기 때문에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돼. 통상적인 부대 비용을 더해 줌으로써 재조달 원가를 구하죠. 자, 직접 공사비 3억, 간접 공사비 3천, 개발업자 이윤 7천이니까 우리 이게 4억이고 통상적 부대 비용은 없죠. 4억이네요. 자, 이 4억 원이에요. 표준적 건설비는 4억인데, 자, 20년 전 건축비 지수는 100인데 20년이 지난 이 기준 시점, 이 기준 시점의 건축비는 45%, 20년 동안 45% 올랐죠. 자, 이것을 건축물의 연면적 1,450제곱미터 연면적으로 나눠주면 제곱미터당 얼마냐 이게 나오겠죠. 자, 공 2개 없어지면은 400만 원이 되겠죠. 자, 400만 원이 되는데 또 여기서 우리가 공 하나 없어지면 40만 원이 되겠고, 또 145 없어지죠. 그러면은 분모는 제곱미터만 남고 위에는 얼마? 40만 원만 남죠. 제곱미터당 40만 원. 따라서 정답은 우리가 몇 번이냐 하면요,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에서의 감가 수정액은 얼마냐? 자, 이 정액법이죠. 감가수정은 이 정액법에 의한다. 자,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씩 우리가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하죠. 자, 매년의 감가액은 이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 자,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 연수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을
빼준 감가총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얼마냐? 자, 재조달 원가는 지금 2억 원. 2억 원이 나와 있고, 자, 내용연수 말로시의 잔존가치율. 잔존가치율은 장가율이라고 하죠. 이 재조달 원가에서 이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예요. 근데 재조달 원가가 얼마냐? 지금 2억이죠. 그럼 2억 원에 10%니까 2천만 원. 자, 2천만 원을 뺀 감가총액은 1억 8천만 원인데 50년으로 나눈다. 50년 나누니까 얼마 됐죠? 공 하나 없으면 1,800이죠. 5, 3, 15, 5, 6, 30, 360만 원이 되겠죠. 매년의 감가액은 360만 원인데, 그럼 구하고자 하는 감가수정액은 얼마냐? 구하고자 하는 감가수정액은 우리는 매년의 감가에 360만 원. 네, 경과년수를 곱해줘야겠죠. 자, 경과년수 몇 년 경과? 2009년 6월 30일에서 2014년 6월 30일이니까 경과년수는 5년 경과했죠. 5년을 곱해주면 얼마죠? 우리는 1,800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감가수정액은 1,80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원가법으로 우리가 산정한 대상 물건의 적상가액을 구하라. 자, 사용 승인일의 신축 공사비는 6천만 원인데 신축 공사비는 적정하다고 보죠. 자, 그런데 사용 승인일은 2018년 9월 1일이고 기준 시점은 2020년 9월 1일이니까 2년이 경과했어요. 건축비 지수는 사용 승인일에 비해서 기준 시점까지 110이니까 10% 상승했죠. 자, 경제적 내용연수 감가수정 방법은 또 정액법이죠. 자, 그러면 기준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는 얼마냐? 자, 얼마죠? 우리는 6천만 원. 사용 승인일에 신축 공사비 6천만 원인데 문제는 여기 6천만 원이 얼마에서 우리는 100에서 2년 기준 시점까지 10% 상승했죠. 자, 그러면 1.1이니까 6천, 우리가 600만 원이 되겠죠. 6,600만 원. 1.1을 곱해주면은 6,600만 원이 우리는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다. 자, 그럼 매년의 감가액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 얼마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 6,600만 원에서 자, 내용연수 말로시의 장가율은 잔존가치율인데 재조달 원가가 얼마죠? 지금 6,600에 10%니까 600, 우리가 6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잔존가액은, 잔존가격은 66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 5,940만 원이 되겠죠. 5,940만 원을 경제적 내용연수 몇 년? 40년으로 이렇게 나눠주죠. 그럼 594를 4로 우선 나눠주면은 얼마냐? 148만 5천 원. 자, 148만 5천 원이 되겠다. 자, 매년의 감가액은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럼 감가 수정액은 148만 5천 원에 뭐를 곱해주죠? 경과년수. 몇 년 경과했죠? 2년 경과했죠. 경과년수 2년 경과를 했다. 자, 2년을 곱해주니까 297만 원. 자, 297만 원이 우리가 감가수정액이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적상가액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 6,600만 원에서 감가 수정액 얼마죠? 297만 원을 뺐더니 우리가 303만 원이 되겠죠. 6,300 우리가 3만 원.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6,303만 원.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이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를 우선 잘 구해야 된다.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를 잘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10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